BTV 동제인 파이아키아 이홍현입니다. 교양 집사 시간이죠. 네. 지하철역을 통해 알아보는 지명의 유래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달린 총 거리가 지구 2,000바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누적 수송 인원이 총 100억 명이라고 해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가늠하기는 어려웠었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지금 옆에 그 뭐 아름답기까지야 굉장히 네. 복잡한 예술이죠. 네, 수도권 그 전철 노선도가 뒤에 이제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는 지명들이 생각보다 역사적인 어떤 것들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름들이 굉장히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그런 지명에 관해서 알려고 할 때 네. 지하철 타고 다니면 사실은 수도 없이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그런 영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이 동네가 어떻게 그런 지명의 유래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오늘 파이아키아에서 들으신 얘기를 딱 보면 이 역은 왜, 이 지역은 뭐 이러면 또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글쎄 말이에요. 근데 수백 개나 되는데요. 이거 다 하실 건 아니죠? 다 할 수 없죠. 뭐 당연히 오늘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서울 지하철 1호선 혹은 이제 수도권 전철 1호선에 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1974년도 정도에 처음 대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 정도 가까이 됐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특히 이제 서울에서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지역을 그 중심 지역을 관통하게 이 노선도를 짰기 때문에 서울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몇 가지 전제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름들의 지명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한자로 보통은 되어 있죠. 서울은 예외지만 그래서 한자로 보통 두 글자인 이름이 많잖아요. 무슨 가리봉동 뭐 북가자동 이런 동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 글자인데 이 지역의 실제 특색을 반영한 이름소라는 게 있고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그곳의 형태를 반영한 형태소 이 두 글자가 합쳐져 있어요. 이름과 형태. 네. 예를 들면 울산이라고 한다면 근처에 예를 들어서 산이나 뭐 봉우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산이 뒤에 붙었겠죠. 이런 걸 형태소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앞에 울이라는 것은 거기에 특징적인 무언가를 붙인 거죠. 또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자를 보면 한자가 뜻글자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한자가 포함하고 있는 뜻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추측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름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변해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한자로 적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뜻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신당동이 있잖아요. 신자를 지금 새롭다 할 때 신자를 쓰거든요. 근데 원래 신당동은 그 근처가 무당촌이었어요. 무당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굿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전부터 무당촌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귀신 신자를 써서 신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을 새 신자로 바꾼 거예요. 혹은 한자가 어려울 때 좀 더 쉬운 한자로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걸 서울이라고 권할 수는 없죠. 요 지역만 얘기하면 이제 서울 지하철 1호선이 되겠지만 전체로 본다면 수도권 전철 1호선이 될 텐데요. 네, 뭐 동두천에서 거의 천안 아산까지 가요. 네, 충청도까지 가니까요. 진짜 굉장히 많이 확장된 케이스인데 대략 여기 한 1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98개. 이 모든 영미 이름을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과거 그 서울의 어떤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각부터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각과 종로라는 지명은 사실은 같은 어원들을 갖고 있겠죠. 종자가 같은데 이게 치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아의 종소리를 듣고 있는 게 보신각이잖아요. 1월 1일 맨날 치는 거. 그렇습니다. 그 가면 이제 저기 종각역에 내리면 바로 있지 않습니까? 보신각이 있잖아요. 보신각이 종각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 종각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신각에서 왔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 보신각과 종각과 관련되어 있는 게 종로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서울은 일종의 계획도시지 않습니까? 조선왕조가 이제 도읍을 하게 되었을 때 종로가 이제 그 당시에 서울의 중심 도시가 되고 여기 이제 시전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종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종이 있는 그러니까 종루가 있는 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로의 이름을 결정하게 된 것은 지금 보신각 때문이다라는 건데 원래 그 자리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조선 초에 그 탑골공원 옆에 인사동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 입구에 이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조선 시대가 워낙 이제 수많은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불에 탄 것만 해도 3번 있었다고 그러고 옮긴다든지 다시 짓는다든지 했던 게 모두 8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보신각 자리에 오게 된 그런 뒷얘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동대문이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또 서울에 이제 4대문이 있잖아요. 동대문은 이제 흥인지문이고 남대문은 숭례문이고 그럼 보통 서대문까지는 알 수 있잖아요. 서대문이 어디 있나 그럼 지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졌거든요. 서대문역은 있는데 그렇죠. 서대문구도 있죠.
그렇지만 서대문은 없잖아요. 동대문, 남대문은 그 자체로 이제 문화 유적지인데 본 적이 없네요. 왜냐하면 일본이 없앴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그 지역을 개발한답시고 도로를 넓히고 한답시고 서대문을 멸실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게 북대문이란 말 잘 못 들어봤잖아요. 서대문구, 동대문구도 있고 남대문도 이런 지명인데 북대문이란 거의 안 쓰는데 북대문이 있어요. 청와대 뒷산에 있거든요. 보통 이제 숙정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숙정문이라고 하는 이제 북대문까지 서울은 당연히 이 네 개의 문을 가지고 성곽을 쌓은 성도시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북대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서대문은 또 멸실이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네 개의 대문과 작은 소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북소문, 서소문, 서소문요? 남소문, 서소문요 아시죠? 근데 서소문 역시 멸실이 됐죠. 없어졌죠. 그래서 서소문도 지금은 그 지명만 남아있는 케이스인데 모두 8개의 문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서울의 위치를 그려볼 수가 있죠. 지도에서 이 4개의 문만 봐도 아 옛날 성곽은 이렇게 있었구나. 이게 옛날 진짜 서울이었구나라고 조선시대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동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동묘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묘라는 말이 우리가 묘지할 때 묘자가 너무 강하잖아요. 한자로 또 다른 묘가 있거든요. 능? 능은 아니고 사당? 사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로에도 중심되는 곳 중에 종묘 있잖아요. 네. 종묘를 묘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왕이나 왕후의 신주를 모신 곳이란 말이에요. 뭐 제사 지내는. 그렇죠. 사당이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왕의 조상들도 역시 신수들을 모시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종의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동묘도 역시 사당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동묘는 누구의 사당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흥미롭게도 동묘는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동묘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동, 관왕, 묘의 준말이에요. 관왕. 관왕이 누구냐? 관이 바로 관우예요, 관우.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니까 관우를 이게 역시 이제 역사적인 얘기들이 있는데요. 관왕이라고 왕자를 붙이는 이유는 이제 관우를 높이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이제 무속 쪽에 밝으신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무속들, 무당들 이렇게 섬기는 신 중에 관우신이 있어요. 관우신 막 그려놓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당 같은 데 가면. 왜 그런가 하면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가 조선과 함께 왜군들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 이제 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명나라군이 왜군하고 싸울 때 위기에 닥칠 때마다 관우가 나타나서 관우의 신병들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관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조선에 요구를 했어요. 명나라에서 명나라 장군들이. 그렇게 해서 조선에 관우의 사당을 지어라라고 해서 동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대여섯 군데를 지었어요. 서울에도 2군데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묘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관우에 대한 신앙이 수입이 됐다고 그럴까요?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민간에까지 퍼져서 무속 같은 데서도 이제 관우를 신으로 섬기게 됐죠.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터무니없고 이상하게 느껴지죠. 실제로 이상하거나 터무니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서양 역사에서는 십자군 같은 게 있잖아요. 성 게오르기우스가 나타나서 상대를 물리치게 했다는 어떤 전설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국기를 다루면서.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서양의 성인에 관우를 한번 집어넣으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한 면에서 본다면 뭐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신설동이죠? 네, 신설동은 말 그대로 상상이 되잖아요. 새로 지은 동네라는 뜻이에요. 근데 새로 지었다는 게 수백 년이 됐죠.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조선 중기 때인데 우리는 지금 서울 그러면 서울특별시 안에 구가 있고 동이 있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한성이 있단 말이에요. 한성부가 있으면 그 밑에 5개의 부가 있었어요. 그 부 밑에 방이 있고 방 밑에 더 작은 단위인 계나 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 일종의 그러니까 동부 지역에 숭신방이라는 더 작은 단위가 있었고 숭신방 안에 새로 마을을 만들어서 신설계라고 붙인 거죠. 근데 이제 계라는 것을 지금 쓰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신설동으로 바뀌게 됐겠죠. 자, 제기동이죠? 네, 제기동은 제터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터, 역시 터 기자를 쓴다는 얘기죠. 거기서 무슨 제사를 지냈는가? 조선은 농업국가잖아요. 농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왕 입장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직접 농사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농사의 신이라든지 곡식의 신이라든지 이런 신한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를 지낸 곳이 바로 이 제기동인데 이 제기동에 제터할 때 그 제는 뭔가 하면 선농제를 지내는 곳이에요. 선농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선농단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농사를 할 때 그 시기에 따라서
선농제가 있고 먼저 선자를 쓰거든요. 중농제가 있고 후농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내게 되는데 가장 이제 농사를 지내는 그 초기 입춘 근처에서 지내는 게 선농제란 말이에요. 선농제를 지낼 때 왕이 직접 농사 시범을 보여요. 이 농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쟁기도 갈고. 그럼 선농단에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느냐라고 되어 있죠. 농사 기술을 인류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국 신화에 따른 바로 신농시죠. 신농시 할 때 그 농이 농사할 때 농이거든요. 네. 또는 후직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농사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농시, 후직시한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이 선농단의 선농제의 어떤 핵심적인 성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 수도 있는데 이 선농단에서 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설렁탕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선농단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항상 이제 제사를 지낸 희생 제물이나 뭐 제사상에 올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나눠 먹지 않습니까? 문무백관들하고 나눠 먹어야 될 텐데 제사를 뭘로 지내냐면 소고기로 이제 소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가 다 끝나면 소고기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수많은 문무백관들을 소고기를 나눠서 먹으면 소가 몇 마리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물 붓고. 그렇죠. 그래서 끓이는 거죠. 가장 많이 할 때 이제 수프를 만들면 가장 양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붓고 끓이게 되는데 원래는 선농탕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말이 세월이 흘러서 훨씬 발음이 쉬운 설렁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어떤 지명들이나 무엇의 유래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반례들이 있고요. 또 다른 썰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린다는 것이고 유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로 가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어떤 남아있는 문헌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이제 한 가지 추가지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사직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직동이요? 네. 제기동도 있지만 사직동도 있잖아요. 사직동에 사직단이 있었어요. 제기동에 선농단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사직단이 심지어는 선농단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어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종묘 선농 이런 말은 없잖아요. 네. 종묘 사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요? 중요한데 이 사직이 뭔가 하면 신 이름이에요. 사자와 직자를 한자로 붙였는데 사는 토지의 신입니다. 직은 곡식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사직단이에요. 정말 중요하겠네요.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조선시대의 농업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제 청량리인데 이거는 그냥 청량사라는 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청량사. 도성 사람들이 여름에 이제 막 덥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가면 바람이 잘 불고 날씨가 굉장히 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사 쪽을 휴양지로 많이 갔다는 건데 그 청량사에서 청량리가 왔는데 이 말하고 한자가 똑같은 게 청량음료라고 할 때 그 청량도 그 청량이거든요. 물론 청량사에서 온 건 아니지만 청량하다는 느낌으로 이제 탄산수가 포함된 음료를 우리가 청량음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뜻이. 네. 어쨌건 한자가 같다라는 뜻이고요. 네. 자, 일단 회기인데 회기라는 것도 역시 역사적인 사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회기는 원래는 뭔가 하면 회능 혹은 회묘가 있는 터기자를 쓰잖아요. 회능과 회묘는 누군가 하면 바로 패비윤 씨입니다. 연산군의 엄마지 않습니까? 생모. 네. 성종의 이제 패비죠. 연산군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네.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몰랐거든요. 자기는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또 왕이 됐으니까 왕의 어머니를 굉장히 능을 잘 가꾸었겠죠. 그래서 능이라는 말 붙은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격이 있는 말이잖아요. 묘보다는. 묘는 훨씬 더 낮은 격이 있는 말이죠. 네. 그래서 회릉이라고 말을 붙인 거죠. 근데 회가 포물회자거든요. 생각할 회자.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를 계속 생각하고 기리고 품는 거죠. 그래서 회능이라는 말이 붙게 된 거죠. 근데 연산군이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피바람이 불게 되었잖아요. 연산군에 관한 수많은 영화들이 있죠. 네. 뭐 최근 영화로 사람들이 다 아시는 거는 왕의 남자도 있을 거고요. 간신도 있죠. 네. 그렇게 수많은 영화들을 사실은 그 사례들을 영화로 품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연산군이 실각하잖아요.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그럴까요? 패비윤 씨가 격하가 되겠죠? 왕이 쫓겨났으니까. 또 이제 폭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회릉에서 다시 회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처를 회묘동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 묘할 때 묘지할 때 묘자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묘자가 들어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묘지가 있어 터 해가지고 회기동으로 바뀌었고요. 또 그다음에 회자가 한자로 굉장히 복잡해요. 획수도 많고. 네. 풀물 회자가. 그러니까 쉬운 한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올 회자, 아주 간단한 회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회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간단한 한자로 바꾼 수많은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회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대합 회기, 뭐 지금 전철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신임은 석계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름들이 붙으면서 끝에 동이 안 붙으니까 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헷갈리는데, 석계동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석계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석계역 때문인데, 네. 이거는 석관동하고 월계동을 합쳐서 석계역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 중간쯤에 있는 역이기 때문에. 월계동은 뭐라고 할까?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중랑천이 있잖아요. 또 우이천이 있잖아요. 중랑천과 우이천이 만나는 지역이 이제 월계동이 있는데, 이 만나는 지역의 형세가 반달 모양이라는 거예요. 혹은 높은 곳에서 이곳에 보면은 이 천에 달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월자. 네, 월계동이라는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붙였고요. 녹천도 비슷한 이름입니다. 녹천도 이제 우이천이 이제 두 줄기로 가다가 중랑천이랑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우이천이 두 줄기로 가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들어서 중랑천과 만나는 그 지역의 형세가 사슴뿔 모양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녹천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창동이라는 것은 창고할 때 창자예요. 조선시대에 양곡을 모아두던 창고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 곡물창고. 네, 그래서 이제 창동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방학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서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조선시대에 딱 와보니까 거기에 학이 굉장히 평화롭게 논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방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썰이 있고요. 혹은 이 지역 자체가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다 해서 방학이라는 이름이, 노을방자를 쓰거든요. 어떤 그런 이름을 붙기도 합니다. 자, 도봉산 때문에 도봉이라는 이름이 왔을 거고,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의정부일 텐데, 의정부가 바로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행정기관, 심의도 하고, 뭐 결의도 하고 이런 곳이죠. 근데 이 의정부가 이 이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건데, 조선시대 초기에 어떤 비극적인 역사 중에 우리가 함흥차사 이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사로. 네. 태조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태종이 되었는데, 태종이 자기 형제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피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왕위에서 물러난 태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못마땅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흥으로 물러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버지를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다시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신하들 보내는데 뭐 죽거나 뭐 등등 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함흥차사라는 고사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버지가 다시 한양으로 이제 환공을 했죠. 태조가 상왕으로서 환공을 하는데 한양까지 안 오고 지금 의정부 지역에 그냥 굉장히 오래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편해진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상황의 어떤 심기를 달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무 대신들 입장에서는 상황하고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사를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양에 있는 그 신하들이, 대신들이 의정부까지 올라가서 이 상황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곳이 의정부와도 같은 곳이다. 혹은 대신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해서 의정부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게 제일 유명한 유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죠. 네, 영의정, 좌의정 뭐 다 간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아마 공식적으로 이제 왕은 한양에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의정부에 구실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본 책들에 대하면 그것은 틀린 유래다라고 설명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는, 이것도 물론 견해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의정부 둔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가 붙었다라는 건데요. 옛날 지역 중에 둔야리라는 곳도 있었거든요. 리, 마을 리자를 붙여서. 국가의 어떤 재정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국가기관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의정부도 있게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국가기관들에 따라서 땅들이 따로 다 있는데, 이렇게 땅을 따로 두어서 국가가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그것을 그 기관을 위해서 물자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송출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둔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정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어떤 전용 땅이라고 그럴까요? 그 땅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정부 둔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의정부 둔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정부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견해가 더 맞는 것으로 제가 본 책들에서는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이라는 것은 이 지역을 지나는 하천이, 하천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쪽에 있다 해서 동두천이에요. 아, 그대로네요. 그렇죠. 무슨 소리야, 한자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분이 있죠. 왜냐하면 두자를 콩두자를 쓰지 머리두자를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얘기하면 회귀할 때 회자를, 품을 회자를 안 쓰고 다시 하다 할 때 그 회자를 쓰는 것도, 돌아올 회자를 쓰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두자가 약간 복잡하잖아요. 횟수도 많고. 머리 두자 안에 콩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획이 간단한 콩두자로 머리 두자를 대체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동두천이라는 것은 하천의 모양이 지역을 감싸는 것 같은 그런 형세가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 동쪽에 있다는 그런 어원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남영을 가겠습니다. 남영 할 때 영은 군영, 병영 할 때 그 영자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던 군대 병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 병영이 어디냐의 문제인데 또 이제 그 유래에 따라서는 조선시대의 군사시설이 실제로 병영이 거기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다 더 현실적인 추측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시대 때 이 남영 있던 곳에 일본군 주둔지가 있었다는 거죠. 일본군 병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해방 이후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고스란히 들어선 게 지금 미군이에요. 그래서 남영동에 네, 미8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영이라는 것이 붙었던 것은 유래를 보면 아마도 추측컨대 그 일본군 병영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견해가 일단 있고요. 용산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용처럼 생긴 산, 용의 형상을 한 산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산이나 강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죠. 한강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면 게 가능한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딱 없이 탁 시야가 트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건물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사대문 바깥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양화대교가 있잖아요. 네. 양화대교에 있는 데가 양화진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쨌건 그 양화진 쪽에서 양화 나루터 쪽에서 이 동쪽의 언덕을 바라보면 그 언덕 모양이 용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의 언덕을 용산이라고 불렀대요. 그렇게 해서 이 용산이라는 지명이 붙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잘 알 수가 없겠지만 아까 뭐 노량진 이야기 하셨는데 진이라는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군사지역과 관련이 있어요. 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천이나 바닷가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에 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부산진, 뭐 옛날에 주문진, 요즘 뭐 그 다음에 또 청해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역사책에서 많이 봤던 바로 그 진인데요. 노량이라는 말 자체는 백로가 논인다는 뜻인데 백로가 논이는 나루터인데 이것에 말하자면 일종의 군사기지 같은 것이 하천과 관련해서 아마 수도 방비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노량진이라는 진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노량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대방신기를 지나서 이제 영등포인데 영등포는 어원 추측이 어려운 곳으로 제가 본 책들에서 많이 대부분 이야기하고 영등포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일단 포라는 말을 진이라는 말과 설명을 해보면 포라는 말이 들어가면 역시 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처에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어요. 포라는 것은 강가나 바닷가에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포란 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포라든지 마포라든지 이런 서울 지명들 있죠. 다 한강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포라는 이름만 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뜻이고 포라는 건 알겠는데 강가나 바닷가라는 건 알겠는데 영등은 뭘까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추측만 있을 뿐인데 가장 유력한 추측은 이제 영등제라고도 하고 영등굿이라고도 하잖아요. 보통 제주도에서 많이 하는 그 영등 시인에게 바치는 제사, 영등할망이라고도 하죠. 제주도에서 그 영등굿을 아마도 이 지역에서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영등굿을 한 지역, 그 다음에 포라는 지역적인 특성,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영등포라는 일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보통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신도림 내려와서 이제 구로인데요. 구로는 설명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구로는 한자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굉장히 전설 속에서 아주 오래 장수했던 9 노인들이 살았다. 그래서 구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느낌도 들죠. 또 다른 전설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예전에 큰 홍수가 나와서 사람들이 마을을 버리고 이제 대피를 했는데 9명의 노인만큼은 끝까지 남아서 대피하지 않고 마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로다. 아름다운 또 이런 또 설화들이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런 또 견해들도 굉장히 많아요. 심하게 반박하는 견해 중에는 어떤 견해까지 있냐면 80년대에 원래 구로가 영등포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꾸 분구가 되잖아요, 서울이. 그래서 80년대 구로구가 영등포구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 공무원이 그냥 구로라는 이름이 9구자에다 노인 노자를 쓰니까 그 9명의 노인들이 장수한 노인들이 살았다는 전설을 만들어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공무원이? 네. 공무원, 구청 공무원들이 만들었다. 이런 주장까지 있는데 네. 이걸 재반박하는 견해들도 있죠. 그 이전에도 구로라는 이름들을 계속 썼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이 근처에 이제 안양천이 있단 말이에요. 도림천이 있단 말이에요. 만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움푹 파여 있는데 구덩이처럼 보이잖아요. 구덩이에 해당하는 옛날 말이 한글로 구례였다는 거죠. 근데 구례에서 말이 이제 전성이 되어서 구로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갈라진다라고 했을 때 갈이라는 말이 우리말 고어에서 쓰였단 말이에요. 강도 거기랑 이제 유래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골짜기도 거기서 온 말처럼 되어 있는데 갈라진 지형이다라는 데서 갈에서 구로가 왔다. 이런 또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굉장히 많은 견해가 있는데 기왕이면 그 9명의 노인이 살았다 이러면 좀 뭔가 그럴듯하고 재밌는 느낌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견해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가산 디지털 단지, 가산동인데요. 가산이라는 것은 이제 가리봉동, 독산동 두 개 합쳐서 그냥 만든 재미없는 이름이에요. 옛날에는 주변에 이제 이름을 지을 때 강이나 산이나 이런 게 모양이 특수하면 그걸로 굉장히 많이 짓지 않겠습니까? 네. 그곳에 있는 나무나 동물이나 뭐 이런 등등. 관악이라는 지역은 관이라는 것이 갓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산 모양에 위에 바위가 있는데 마치 간 모양처럼 생긴 바위다 해서 관악산이라고 했고, 거기서 이제 지역명인 관악이 오게 됐죠. 안양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 용어예요. 극락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일종의 이상향, 혹은 안양이란 말 자체가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갇힌다는 말이기도 한데, 이게 안양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사에 안양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원래 불교 용어라는 거죠. 군포라는 것도 역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군이 이제 군대할 때 군자를 쓰거든요. 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포고요. 해안 지역에 있는 혹은 하천 지역에 있는. 군포라는 것의 유래에 대해서도 가장 흥미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임진왜란 때 네. 왜군들한테 쫓겨서 관군이 계속 패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지역에서 이제 패한 관군들이 모여있게 되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음식들을 끌어모아서 이 배고파하는 관군들을 배불리 먹여서 힘을 얻은 관군들이 왜군을 물리쳤던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군포인데, 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자가 아니라 배부르다, 포식하다 할 때 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포, 군인 관군들을 배불리 먹였다 해서 군포인데, 이 포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 포자를 바뀌게 되었다.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일전쟁 때 청나라 군대들이 주둔한 곳이 여기다라고 말하는 견해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일전쟁이 일어났기 훨씬 전부터 이 지역을 군포라고 불렀다라는 또 재반박이 있거든요. 어찌됐건 굉장히 복잡한 많은 견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쭉 지나서 뭐 수원은 또 얘기해야겠죠. 워낙 큰 도시이고. 수원의 또 원은 언덕이라는 뜻이잖아요. 수는 물수자잖아요. 말 그대로 물고울. 물이 굉장히 많이 났던 그런 지역이다라는 뜻이고요. 이곳은 오래전부터 이런 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본 책의 어떤 그 구절에 따르면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대요. 물이 너무 많이 나는 곳이라서, 좋은 곳이라서. 그래서 우물이 없는 집은 수원에서 해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집집마다로 우물이 있을 정도로 물이 넘쳐났다 해서 수원이라는 이름이 붙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쭉 넘어오게 돼서 이제 일로 가죠. 평택이라는 곳이 또 이제 굉장히 큰 곳일 텐데, 제가 군 생활 여기서 했거든요. 아, 웅병 여기서. 네네. 근데 평택은 평은 평야할 때 그 평자고요. 택은 모택자죠. 연못. 그러니까 못이 있는 평야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특색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넘어와서 이제 뭐 천안이다라고 하게 되면, 천안은 이제 왕건하고 관련된 어떤 고사가 있죠. 태조왕건? 네, 고려를 이제 창건을 했죠. 고려를 만들게 되는데, 천안 지역에 왔을 때 그 부하 중에서 이제 술사, 그러니까 어떤 그런 책사,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풍수 지리설에 따라서 이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이 5마리의 용이 하나의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형세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의주 하나 놓고 5마리 용이 싸우니까 거기가 어떻겠어요?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성을 쌓고 방비를 하면 천하가 편안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온 말이 천안이다. 이런 어떤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아산까지 오게 되는데요. 아산과 온양은 뭐 한 곳 같이 합쳐져 있기도 하고 나뉘기도 하고 역사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아산을 어금니 아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산이라는 말이 붙게 된 것도 역시 굉장히 흥미로운 전설이 있습니다. 장자모 전설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설인데, 이게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돌아보면 안 되는데 돌아봐서 바위가 된 전설. 장자모 전설이라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장자못이라는 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큰 부자가 살았던 저택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욕심 많고 야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승이 와서, 영험한 승려가 왔는데, 이 부자의 며느리는 굉장히 착한 며느리였다는 거죠.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가 뭐 퍼주면 난리를 치니까 몰래 시주하는 분에게 이렇게 쌀을 이렇게 한 대박 해가지고 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뒤늦게 이 시아버지가 본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런 거 준다고 쌀을 다 뺐고 그 스님이 갖고 다니는 거기다가 배설물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동물에. 그러는 걸 보고 이제 다시 이제 며느리가 뒤쫓아 나가서 다시 이제 쌀을 시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이 있는 저택에는 애군이 끼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테니까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며느리가 그 말을 믿고 거기를 떠나는데 뒤에서 뭐 난리 나는 소리가 난 거죠. 뒤를 보니까 그 저택에 있던 자리에 밑에 불기둥이 치솟아서 쉽게 얘기하면 저택이 심판을 받은 거죠. 완전히 꺼져서 저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푹 파인 그 자리에다가 물이 차서 연못이 되었다. 이게 이제 장자모 전설이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그걸 돌아보는 순간 보면 안 된다는 계율을 어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가 됐겠어요?
바위가 됐죠. 호기심에. 근데 바위가 됐는데 그때 아이를 업고 있어서 아이를 업고 있는 모양처럼 보였다라는 그 전설도 있고 또 다른 전설 중에 하나는 그 바위처럼 바뀌었던 그 며느리 바위가 어금니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 바위라고 붙였는데 어금니 바위니까 아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돼서 아산 이름이 지금 붙게 되었다라는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전설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전설일 뿐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산을 다른 식으로 특히 이제 언어학적으로 분석해서 유래를 설명하는 견해들도 책에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건 실제로 아산에서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관광지에 가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설, 장자모 전설을 적어놓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관련된 이름과 관련된 전설은 지금 말씀드렸던 장자모 전설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온양이야 뭐 따뜻한 온자를 쓰게 되는데 옛날부터 온천이었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아주 오래전 이름은 원래 탕정이라는 이름을 썼다는데 탕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끓어오르는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지역은 온천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어쨌든 네. 지금까지도 탕정역이 있네요. 여기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탕정에서 이 온양이 오게 된 건데요. 이 이름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쭉 보면 이제 오류동 같은 데 이름이 예쁘죠. 오류할 때 오는 오동나무란 뜻이고 류는 버들류자를 써서 버드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동나무와 버드나무가 많은 동네.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진 느낌이 들죠. 부천인데 부천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부평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천 있지 않습니까? 네. 부평과 인천을 합쳐서 그냥 만든 이름이에요. 부천은. 쭉 넘어오면 인천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인천은 이제 어질인자를 쓰잖아요. 이게 고려시대 인종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인천에도 미추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미추홀이 인천의 가장 오래된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미추홀로 불렸던 인천이 이제 후대 오면 계속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경원이라는 이름으로 고려시대에 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원에 따라서는 경원군이 되기도 하고 또 뒤에 가면 이제 경원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경원이씨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뭐 인천이씨라고도 지금 말을 하거든요. 경원이씨가 고려 말기가 되면 이제 외척으로서 위세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에 인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인종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경원이 씨의 대단한 위세를 감안해서 이 지역에 인종이라는 이름을 따서 인주라고 붙이게 되죠. 승격을. 네, 주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큰 곳이지 않습니까? 광주도 있고 전주도 있고 수많은 곳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주라는 이름으로 일단 정착이 되죠.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름들이 약간 인플레가 일어나게 된 거죠. 조선 초기가 되니까. 주라는 글자가 뒤에 붙으려면 좀 약간 커야 되잖아요. 근데 크지 않은 군현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마을인데 주라는 이름을 붙인 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조선 초의 태종이 이것을 이제 개편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냐면 군현에 그러니까 도호부 밑에 있는 군현 지역에 주자가 이름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이름을 바꿔라. 왜냐하면 주에 어울리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작아서.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산 근처에 있는 데는 주자를 산으로 바꾸고 바다나 하천 근처에 있는 곳은 천으로 바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주가 바꿔야 되는 위기에 놓였는데 산이 가깝겠어요? 바다나 하천이 가깝겠어요? 당연히 바다지 않습니까? 네. 인천은. 그래서 인주가 인천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태종 때 그렇게 해서 이름이 바뀐 마을이 한 60여 군데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지방제도의 뭐라 그럴까요? 재확립? 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인천이고요. 인천에 계신 분들이 이거 알게 되면 인주로 바꿔달라고 서명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래된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갖고 있는 유래들이 달라서요. 제물포는 많은 사람들이 인천의 옛날 이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천에서 한 부분이 제물포이고요. 포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사실은 나루라든지 혹은 해안가의 마을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제물포라는 것은 사실은 제물량이라는 말에서 오게 되어 있는데 제물량은 조선시대의 수군기지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제물포역까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런 그 수많은 구조들을 통해서 지금 뭐 충청도까지 경기도를 포함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숨 한 번 안 쉬시고 달려셨습니다. 힘드네요. 뭐 이번 사실은 지금까지 말한 게 다 이 책들에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참고 도움이 되었던 책은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도움이 받았는데 사전식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이 책에서 도움을 받았다. 한국지명총남이라는 책인데 네. 생각보다는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오래된 책이긴 해요. 말 그대로 사전이죠. 안 읽혀요, 글씨가. 제 생각에는 지난 한 2, 3년간 이 책을 산 유일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 서울의 전래 동명인데 옛날에 봤던 책인데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편을 기획하게 된 그 책이고요. 네. 이번에 역시 다시 보게 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동네 이름들을 다 누레들에 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한국지명의 신비인데 이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뭐라고 할까? 상대적으로 각각 지명이 특별한 어떤 이야기들을 담으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책 한 권으로 읽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명이 품은 한국사인데 이건 시리즈로 지금 6, 7권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1권과 3권을 참고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이야기들을 앞에 그 사전식의 이야기보다는 이제 서술식으로 되어 있어서 책을 읽기에는 좀 더 편안했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서울 택리지인데 이것은 이제 그 언론인 출신인 분이 저자가 쓴 책인데요. 주로 지난 한 100여 년간의 서울의 곳곳의 것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종로랑 관련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 책에서 많이 읽은 부분입니다. 지명직설이란 책인데 이 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지명까지 같이 다룬 책인데요. 직설이란 말이 붙은 것처럼 저자의 그 지명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어조의 어떤 비판이나 혹은 뭐 등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주관적인 견해가 담겨 있기도 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명 유래와 옛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서울의 지명 유래가 굉장히 너무 짧게 나와서 도움은 크게 되지 않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오히려 나온 부분은 후반부 쪽에 등장하는 서울과 관련된 조선시대의 수많은 어떤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풀어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변별성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인간, 장소, 지명인데 구체적인 지명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지명이라는 것이 인문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양하게 지명에 관련된 어떤 화두들을 풀어낸 그런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추천 타임 가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영화가 많이 된 왕이 광해군하고 연산군일 거고요. 제 생각엔 연산군이 그 중에서도 원탑일 것 같습니다. 왕의 남자 워낙 또 드라마를 잘 만들어낸 또 그런 수작이기도 하니까. 천만영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께 왕의 남자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네, 왕의 남자는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월정액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야. 자, 평론가님. 술자리 게임 중에서 지하철. 해야 돼? 네. 노량진. 신길. 동묘 앞. 종로 3가. 종로 5가. 종각. 서울역. 시청. 인천. 제물포. 신창. 창동. 제 출근길입니다. 네. 남영. 소요산. 신길. 수원. 대방. 부천. 이게 너무 이제 목을 칠하는 겁니까? 와, 뭐 이기지도 않네. 13권에서 나오는 방대. 그럼요, 짱이 있지. BTV 동정의 파야키아 이홍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74년 1호선 개통 이후 10년 뒤죠. 84년 완공된 서울 지하철 2호선. 가장 높은 흑자와 더불어 이용객 수 1위 노선이죠. 지난번 1호선 편에 이어서 영명유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명 이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영명이 되어 있는 동네 자체, 그 이름들 자체가 어떻게 서울의 가장 중요한 지명들을 이루고 있을 테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울의 지리 혹은 서울의 뭐라고 할까요? 역사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출퇴근하거나 등하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철에서 시간 굉장히 많이 보내실 텐데 오늘 들은 이야기 한번 이렇게 상기하시면 좀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교양도 깊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따가 지하철 2호선 2차전 어떠세요? 마음에 걸렸구나. 예, 제가 너무 창피를 한 나머지 네. 한 30개는 외우고 있었는데 말이죠. 사실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완전 개통돼서 순환이 완성됐던 때가 전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 저 어린 시절이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일부러 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한번 순환한 적이 있어요.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어떤 신기했던 기억이 어렸을 때 있고요. 서울의 어떤 그 발달사에서 보면 이 강남 개발의 어떤 활용 점정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서울 지하철 2호선 순환선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사실은 순환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거의 즉흥적으로 당시에 서울시장이 결정을 해서 순환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바람에 이런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건 오늘은 영명을 통해서 알아보는 서울 곳곳의 지명의 역사 혹은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총 51개의 역인데요. 어디부터 하실까요? 제일 먼저는 이제 을지로인데요. 을지로는 당연히 이제 을지문덕 장군.
아, 고구려에? 네, 을지문덕 장군이 이제 뭐 수나라의 어떤 대군을 물리쳐서 어마어마한 그런 뭐 한국 역사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긴 장군이지 않습니까? 사회수대첩. 일제 강점기 동안에 한국의 동네 이름들이 상당수가 이제 일본식으로 바뀌게 되었죠. 한자 지명으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1946년도 바로 다음 해가 되면 본격적으로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이름들의 상당수를 바꾸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을지로고요. 지금 로자 들어가는 많은데 그 위인들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을지로라든지 뭐 충정로라든지 충무로도 있고 뭐 세종로 이런 이름들 이게 다 1946년도에 붙은 이름들이고요. 그 나라에서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위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여기는 이제 을지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신당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도입부예요. 네, 그 무당촌이 이제 문 바깥에 굉장히 많아서 어떤 이루고 있어서 신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왕십리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서울은 계획도시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의 이제 도읍지를 정하기 위해서 조선 초에 풍수지리라는 같은 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서울의 위치를 좋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할까요? 당시에 그런 걸 정했던 사람들끼리 어디를 도읍으로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다녔는데 무학대사가 여기쯤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왕십리 근처로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늙은 농부가 다가오더니 여기가 아니고 심리 정도를 더 가라. 아, 그 심리예요? 네, 그렇게 해서 왕자가 갈 왕자잖아요. 간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를 더 가라라고 하는데 심리를 더 가면 있는 곳이 뭔가 하면 바로 동대문이거든요. 그 동대문은 서울의 그 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왕십리라는 이름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서울 도읍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후대에 와서는 이제 뭐 덧붙여지긴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실제로 믿었을 수도 있는데 그 늙은 농부는 사실은 도선대사의 화신이었다. 뭐 이런 또 얘기를 점점 더 이렇게 풍수지리가 수백 년 이어져 오는.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면 이야기들이 점점 좀 이렇게 깊이와 부피를 넓혀가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한양대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면 한양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한성을 뜻하는 서울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양이라는 것은 벼량자를 쓰는데 이 벼량자는 한자에서 북쪽을 뜻하기도 해요. 서울은 다 강북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양은 한강 이북이다, 한강 북쪽이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었다라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게 되고요. 뚝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사람들이 많이 뚝섬을 가볼 때 거길 섬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뚝섬이라는 것의 유래는 말하자면 이 지역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섬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강을 생각하면 서울의 많은 것들을 지금 한강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지금 한강은 대략 이 폭으로 보면 사실은 대략 최대한 900m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강을 이렇게 치수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개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 그 수역들이 일정해 보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들쭉날쭉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강의 이 본격적인 개발을 한 것은 60년대 말하고 8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67년도에 한강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의 한강은 어땠냐면 이 폭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홍수 때는 이게 2km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주변이 다 물바다였다는 뜻이겠죠. 그러다 갈수기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뭄이 들면 50m까지 줄어요. 서울의 많은 지역들이 비가 올 때냐 아닐 때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에는 육지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럼 지대가 좀 낮은 데로 물이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섬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뚝섬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섬처럼 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사실은 섬은 아니고 또 이제 뚝섬을 가기 위해서는 또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뚝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어원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성계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깃발을 도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끼라는 깃발이 어느 해에 여기까지 떠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여기까지 떠내려왔다라고 해서 이 지역을 독도라고 부른 거예요. 도끼가 떠내려온 섬. 이렇게 해서. 독도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도랑은 한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독도라고 불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많은 지명들이 그렇듯이 독도가 둑도가 되기도 하고 뚝도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를 원래 뜻으로 섬을 바꾸어서 뚝섬이 되기도 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지역을 뚝섬이라고도 불렀지만 뚝도라고도 불렀거든요. 그 어렸을 때 제가 극장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다닌 극장 중에 자주 가는 극장, 최애 극장 중에 하나가 뚝도 극장이었어요. 귀엽다, 이름이. 네, 제가 성수동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유래 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뚝섬 하면 사람들이 뚝을 이루어서 섬을 만든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전혀 어원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섬도 아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섬처럼 생각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뚝섬 지역이 지금 뭐 서울숲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 뚝섬이 있는 곳에 이제 인근의 그 서울 동명들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오래된 면목동 같은 데가 있고
마장동 같은 데가 가깝죠. 면목, 마장의 공통점은 말하고 관련이 있어요. 목자가 목축할 때 목자고요. 네. 마장은 말을 사고 파는 장터라는 뜻이잖아요. 혹은 말을 기르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으면서 오래전 조선시대 뭐 이럴 때부터 좀 넓은 지역에 말을 키우기도 하고 군사훈련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은 그런 평원 지역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경마장도 있었고요. 지금 과천에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경마장이 여기 있었어요. 성수동에. 제가 성수중학교를 나왔는데 경마장이랑 붙어 있었어요. 월요일마다 아침 등교할 때마다 코 막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주말마다 이 경마를 하고 나면 막 거리에 막 그 배설물들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말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어쨌건 옛날엔 경마장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옛날엔 여기 거대한 골프장도 있었고 지금은 서울 숲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거대한 말이라든지 뭐 숲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런 긴 어떤 말씀드렸던 명목동, 마장동, 뚝섬 등등에서 성수동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옛날 생각도 나고. 네, 뚝섬도 뭐 성수동이긴 하지만 성수동도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에서 성수동, 그 다음에 무슨 신림동, 봉천동 이런 데는 굉장히 큰 동이죠. 두 가지 이름을 합쳐서 만든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 성덕정이라는 곳에서 이제 오게 된 건데요. 성덕정이라는 건 정자겠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조선시대 때 왕이 여기 성덕정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넓은 곳에서 말도 키우고 군사훈련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을 지켜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덕정이라는 곳에서 이 지역이 성수동에 있었다는 이제 성을 가져왔고요. 수는 어디서 왔냐? 뚝섬 수원지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관련된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뚝섬 수원지를 만든 것 자체가 찾아보니까 1907년도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뚝섬 수원지에서 숫자를 가져오고 성덕정에서 성자를 갖고 와서 성수동이라는 이름을 만들기도 했고 또 이 지역의 물들을 이제 식수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물이다 해서 성수란 이름이 붙었다라는 식의 어떤 유래에 관한 설명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신설동, 용두, 신답, 용답, 답자가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이 논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 상상될 거고요. 자, 건대를 넘어서 구의를 넘어서 구의동도 이제 두 동네 이름을 합쳐서 만든 이름이에요. 강변을 지나서 이제 잠실나루 잠실 쪽으로 오게 되고 잠실 세내까지 무려 역 3개가 잠실 이름이 붙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잠실이라는 곳이 서울에서 또 굉장히 발달 사회에서도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할까 해요. 잠실이 노예를 치던 곳이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뽕나무가 많았겠네요? 그렇죠. 잠이란 말 자체가 이제 노예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나방이 꼬치를 지을 때 그 노예 고치에서 실을 뽑지 않습니까? 그 실을 뽑아서 우리가 비단을 맞자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사실은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나는 동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한국과 뭐 중국의 어떤 동해안 지역 이쪽 지역에서 나는 이 뽕나무들을 키워서 노예를 먹이게 되고 노예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뽕나무 잎만 먹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사실은 이 노예들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키울 필요가 있었죠. 산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나. 근데 이 지역에 이제 거대한 뽕나무들 숲이 조성이 되어서 노예를 이제 키우는 그런 산업들이 발달한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이런 산업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조선시대에 이제 서울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풍수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서울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남산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산을 당시 옛날 사람들 보기에는 노예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산 자체의 또 다른 이름 중에 잠두봉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잠두라는 게 노예 머리란 뜻이겠죠. 근데 노예를 치거나 거기서 이제 뭐 실을 뽑아서 비단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조선시대 국가적으로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풍수지리로 보게 되면 이게 노예의 형상이니까 노예의 형상인 남산을 먹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러니까 남산을 먹이기 위해서 남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4군데에다 잠실을 만드는 거예요. 노예 치는 곳을. 그래서 동잠실이 지금의 잠실입니다. 서잠실은 지금의 연희동 쪽이고요. 네. 뭐라고 할까요? 잠원동도 있잖아요. 잠원동의 잠자도 역시 그 양잠할 때 그 잠이거든요. 잠원동도 잠실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잠실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잠원동이라고 붙이게 된 거예요. 어찌됐건 이쪽에 있었던 동잠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노예를 치기 위해서 혹은 또 노예에 관련된 어떤 그런 양잠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선농단 얘기하면서 왕이 직접 농사하는 시범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친잡례라고 그래서 왕비가 직접 누에 치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이제 뽕나무 숲을 이루고 또 누에를 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산업이었다. 이런 말씀을 일단 잠실과 관련해서 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잠실나루 잠실세네, 특히 이제 세네랑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잠실세네가 이제 신천역이라고 했었죠. 근데 신천과 신촌이 비슷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명명을 바꾼 건데요. 신천이라는 것이 이제 한자로 쓴 거고 우리말로 하면 세네겠죠. 고유어군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강하고 개발 전에 한강하고 가장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은 잠실 쪽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있는 그 잠실대교 밑으로 흐르는 그 물줄기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세네였어요. 신천강이라고 말했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한강이 한 줄기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옛날에는 지류들이 숱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강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가운데 잠실섬이 있었어요. 섬이요? 네, 잠실도라고 했기도 했고 잠실섬이라고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양쪽으로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잠실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강이 두 줄기로 갈릴 때 북쪽에 해당하는 강을 신천강이라고 불렀었고요. 혹은 세네라고 불렀었고 남쪽에 흐르는 강을 송파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송파강을 어떻게 했나 하면 잠실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짓고 도시계획으로 70년대 초반에 넓히는 과정에서 강을 다 매립했어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지금의 석촌호수예요. 석촌호수가 송파강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양쪽을 다 매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호수가 됐어요. 신기하네. 인공호수로. 네. 그게 이제 석촌호수로 남은 거고요. 신천강을 만약에 매립했다면 잠실은 지금 강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송파강을 매립을 하고 신천강은 넓혔단 말이에요. 택지를 더 많이 개발하고 그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자금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신천강이 넓어져서 지금의 한강으로 잠실대교 밑으로 지나게 되는 그 물줄기가 됐고요. 송파강은 이제 석촌호수의 어떤 그 자국만으로, 흔적만으로 지금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잠실섬, 잠실소도라고 말하는 이 하중도인데 강북 바로 밑에 반도처럼 잠실섬이 붙어 있었대요, 원래는. 그러니까 섬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주 오래전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서 물줄기가 여기를 낮은 지역으로 흘러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잠실이 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중도로 바뀌면서 한강 가운데 있는 섬으로 잠실도가 된 거죠. 근데 잠실섬조차도 예전엔 두 개였어요. 잠실도가 있고 또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부리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중도가 두 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비가 많이 오면 섬이 두 개예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낮은 지대로 또 샛강이 흐르게 되니까. 근데 또 갈수기에는 물이 다 말라버리면 약간 쌍봉의 섬처럼 돼버려서 하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섬이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리도 자체도 이 잠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뭐 모래를 퍼나르고 하는 과정에서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잠실도가 강남에 붙게 되었다는 거고요. 어찌됐건 지금 한강 물줄기까지 바꾸게 되었던 대역사인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971년 뭐 이때 얘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상전벽해라는 말까지 쓰게 되는데 네네. 굉장히 비슷하죠. 더군다나 그러네요. 상 자체가 뽕나무 상자를 쓰니까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 이 잠실 세네, 잠실나루 쪽에서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지리를 이렇게 썰풀듯이 하니까 더 재밌네요. 그럼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이런 걸 모르고 거기 가면 이상한 지명들이 많아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말하는 것이 삼전동이잖아요. 아, 네네. 네, 병자호란 때 굉장히 치욕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 임금이. 머리 찍고 그렇죠. 막. 예. 네. 근데 그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던 삼전도 할 때 도가 건널 도자란 말이에요. 거기 나루터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면 뭐 없잖아요. 왜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송파강을 다 메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금의 서울의 어떤 특성이 사실은 예전에는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이것은 사실은 한강의 개발, 뭐 서울의 팽창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서울의 현대사하고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정치적인 사실하고도 엮여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잠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랑 관련이 있는 걸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본사가.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삼성동화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되고 나서 일본이 이제 행정구역들을 개편하고 할 때 이름 1914년도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삼성리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서 지금도 삼성동이 된 거예요. 삼성동은 말 그대로 세 군데 마을을 합쳐서 삼성동이에요. 그 세 개의 마을은 삼성동 하면 떠오르는 절 있잖아요. 봉은사. 예. 봉은사가 하나의 마을이죠, 사실상. 네. 그 다음에 이제 닭점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그
그다음에 무동도라는 또 역시 하중도, 그러니까 섬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섬이었는데 역시 무동도도 지금 없죠. 이렇게 세 개의 마을을 합쳐서 삼성리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서 지금도 삼성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삼성동에 사실 이제 저쪽 끝쪽으로 탄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강남 쪽에서 탄천이라는 그 하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탄천의 유래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탄할 때 그게 석탄할 때 탄 한자를 쓰거든요. 숯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탄천이 왜 탄천이냐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유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 드라이한 유래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곳에 상대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이제 뚝섬 지역에 전국에서 오게 된 목재들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 뚝섬에 쌓여 있는 그런 목재들을 요 탄천 지역에서 갖고 와서 이 근처에서 숯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숯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의 하천들이 검게 물들겠죠. 그래서 숯을 만들었던 그 천이 흐른다라고 해서 탄천이라고 붙이게 됐다라는 설명이 하나 있고요. 재밌는 유래는 삼천갑자 동방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거 사람들이 이제 재밌게 코믹하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중국 사람이죠.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너무너무 오래된 산 사람인데 삼천갑자 동방삭이 이제 한 번쯤 들어본 사람도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할 텐데 동방삭을 표현하는 말이 삼천갑자예요. 삼천갑자가 뭔가 하면 갑자가 60년이란 말이에요. 동양에서는 60년을 인생의 한 사이클로 둬서 우리가 이제 회갑 같은 걸 하잖아요. 환갑이나 회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60년이 갑자예요. 3천 곱하기 60년. 다시 말하면 18만 년을 산 거죠. 그러니까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사람은 너무 오래 살아서 18만 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설 속의 사람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동양에서 가장 장수를 누린 전설 속의 인물 이런 사람인데 삼천갑자 동방삭 얘기가 한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관련된 것이 바로 탄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삼천갑자 동방삭이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쟤 좀 불러오라고 그 저승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저승사자가 삼천갑자 동방삭을 잡으러 갔는데 삼천갑자 동방삭이 워낙 18만 년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사람이 꾀도 많고 똑똑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잡히죠. 잡으려고 하니까 이 저승사자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탄천 지역에 갔다는 거예요. 일단 가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그 근처에서 파는 숯을 샀대요. 그 숯을 사가지고 그 강물이 있잖아요. 네. 강물에다 숯을 계속 씻은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와가지고 아니 뭐합니까? 라고 하니까 숯이 너무 검어서 강물에 씻어가지고 하얗게 만들려고 희게 만들려고 씻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다 이제 간 거죠. 근데 그러다가 동방삭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동방삭이 막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숯을 씻어서 하얗게 된다는 얘기 처음 들었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얘따 잡았다 요놈 이렇게 해가지고 동방삭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 근처에 숯을 많이 이렇게 하는 그 설비들이 있어서 탄천이 붙었다는 것보다 훨씬 재밌잖아요. 실제로 이런 두 가지 유래 정도가 내려오고요. 선릉은 선릉 말 그대로 선릉입니다. 여기 가면 선정릉이 있잖아요. 네. 선정릉은 이제 선릉과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거든요. 묘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릉은 성종의 묘고, 그다음에 정릉은 중종의 묘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선정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선릉 이름만 붙은 거고요. 저 어렸을 때는 선정릉의 학교에 소풍도 많이 갔어요. 선정릉에서 놀았던 기억들도 있고 학교 소풍 가서 뭐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 선릉은 역사적인 사실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역삼역은 삼성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도 역시 일제강점기인 1914년도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동명들 같은 걸 개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역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처럼 근처에 상대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역에 해당하는 그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역촌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을이 세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마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죽거리. 네. 양재 쪽이죠. 네. 그 나머지 두 개의 마을은 이제 거기 이제 다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마을 이름 자체를 윗방아다리, 아랫방아다리 이렇게 불렀어요. 마을 이름 자체를. 그래서 윗방아다리, 아랫방아다리, 지금 말씀드렸던 말죽거리 이 세 개 역을 합쳐서 역삼동이라고 하자, 역삼리라고 하자 해서 역삼동이라는 이름이 1914년도에 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삼성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 말죽거리에 대한 그런 어떤 강남 개발사에서 그 당시 어떤 학생들의 분위기를 너무 잘 담아낸 영화가 바로 말죽거리 잔혹사예요. 네. 그 당시에 유하 감독이 고등학교를 말죽거리 근처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1980년대 초반 정도의 상황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죠. 근데 어쨌건 이 말죽거리는 또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왜 이름이 말죽거리인가? 이것도 역시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 관련된 거죠? 당연히 그렇죠. 말죽하고 관련이 있겠죠. 네. 먹는 죽이요. 굉장히 유명한 고사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인조 때 이제 조선시대 수많은 뭐 밀란들 같은 게 있잖아요. 인조 때 이괄의 난이라는 거대한 난이 생기게 되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 반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인조가 한성을 버리고 피신을 하죠. 네. 남쪽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공주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네. 피신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괄의 군대가 이 수도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기세가 강하다 보니까 허겁지겁 이제 피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허겁지겁 피신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금님인데 밥도 못 먹고 너무 배고픈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 말죽거리 쪽을 지나가게 되니까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유생들이 아니 그래도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허겁지겁 피신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죽을 쑤어서 임금님한테 드린 거죠. 근데 왕이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피신을 해야 되니까 말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말 위에서 죽을 받아서 후루룩 마시고 역시 또 계속 피신하는 길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위에서 죽을 받아서 인조 임금이 먹은 그런 곳이다 해서 말죽거리. 이 이름이 붙었다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유래입니다. 또 다른 유래는 예전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조선시대에 이제 한양을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길이잖아요. 말을 타고 이제 선비들이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 이 말죽거리쯤 오게 되면 마지막 기착점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쯤 오면 마지막으로 말한테 죽을 준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을 이제 죽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간다거나 등등의 일로 해서 한양으로 마침내 입성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에게 죽을 주는 마지막 지점이다 해서 말죽거리다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그런 또 다른 유래를 설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강남인데, 강남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 이름에 관해서는 굉장히 길게 말을 해야 돼요. 강남의 역사를 이제 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어떤 서울을 지금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곳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꿈 또는 욕망, 뭐 뒤틀린 부분이든 아니면 굉장히 밝은 쪽이든 그런 게 담겨 있는 게 강남이잖아요.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강남 특집. 네. 자, 교대를 지나서 이번엔 서초입니다. 서초에서 초는 이제 풀초자인데, 서초를 이제 서리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상초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상할 때 상이 이제 서리상자를 쓰는 건데요. 이 서리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서초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었나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냥 서리풀이라는 게 실제 이 지역에 물풀 비슷하게 해서 자라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 서리풀 때문에 서초라는 이름이 오게 되었다. 서는 이제 상서로운 서자를 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서리풀이라는 것에 다른 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별을 뜻하는 게 서리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임금님께 진상하는 쌀을 네. 이 서초 지역에 있는 쪽에 논에서 거두어서 추술해서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진상할 정도의 쌀을 여기서 보내면 굉장히 얼마나 귀한 쌀이겠어요. 그러니까 상서로운 쌀, 상서로운 별을 재배한 곳이다 라고 해서 서초란 이름, 그게 서리풀이다 라는 얘기죠. 이런 설명이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게 아니고 풀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서리풀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서릿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지역이 지대가 낮기도 하고 한강변이 이제 범람하거나 마을 어귀까지 물이 들어차게 되는데, 물이 들어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막 서리게 되겠죠? 혹은 안개가 피어나게 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서리는, 물이 자주 서리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서릿벌인데 서리풀로 바뀌게 되었고, 그걸 다시 한자로 적는 과정에서 서초가 되었다. 이런 견해가 있어. 이런 서로 다른 서너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셋 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견해들이 아닐까 싶고요. 서초라는 지명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방배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배가 이제 등배자인데요. 한강 쪽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방배동이 이제 우면산 쪽에 있으니까 우면산 쪽을 등지고 있다. 그런 지역이다 라고 해서 방배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견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당은 말 그대로 사당이 있었던 그 지역이고요. 사당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낙성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강감찬 장군의 태어난 곳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예. 귀주대첩으로 유명하신. 그렇죠. 고려시대 때. 근데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을 왜 낙성대라고 부르냐면 네. 낙성이 별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고사나 전설이나 위인의 어떤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인물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 인물이 이 세상에 오게 되는 탄생하는 때가 될 때 뭔가 상스러운 기운을 하늘에서 보여주는, 그래서 별이 떨어지는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이 지역에 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낙성대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경우에 따라서는 낙성대를 대학 이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 어렸을 때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렇진 않겠지만. 이호산이 명문대가 많은데 그중 하나로. 네, 서울대 옆에도 낙성대니까. 네. 네. 신림 봉천에 관해서는 사실은 관악산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 관악구청 서울대 입구이기도 하고 이쪽에 관악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관악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산이
관악산 이름이 붙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관악산 자락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대가 굉장히 높고 험하겠죠. 봉천, 하늘을 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봉천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은 역시 당연히 그 관악산 지역에 있으니까 수풀림자가 들어가서 숲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하고 관련이 있겠죠. 대림, 신도림 지나서 문내에 오게 되는데 문내동이 있잖아요. 문내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 지역에 그 일제강점기에 방직 공장들이 들어섰대요. 방직 공장이 들어서 있으니까 방직 공장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 한국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요? 문익점? 그렇죠. 문익점이죠. 그래서 네. 문익점으로부터 목화가 전래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글자를 떠와서 문래동이 왔다는 거예요. 네, 목화 전래에서. 그렇게 해서 문익점에서 문자가 오고. 이래서 이제 문래동이다라는 견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역에 나중에 이제 학교들, 관공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밀집하게 되니까 학교 관공서하면 글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이 온다라고 해서 문래라는 이름으로 쓰게 되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영등포 구청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 영등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당산이라고 할 때 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통 약간 무속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집이 있었던 산자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합정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알고 나면 서늘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있는데 합정을 지금은 한자는 다르게 쓰지만 지금은 합할합자를 쓰죠. 근데 원래 합은 뭐였나 하면 조개라고 뜻할 때 그 합자를 썼어요. 네. 합정이라면 조개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지역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밑에 조개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그 조개 우물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근데 그걸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합정이라고 썼다가 예전에 제가 무슨 뭐 동두천이라고 말할 때 두도 원래 머리 두자인데 콩두로 바꾼 게 획수가 복잡해서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훨씬 더 쉬운 한자인 합할합자로 그냥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 합정동이 됐는데요. 더 흥미롭고 더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이 조개 우물에 있는 우물을 어떤 용도로 조선시대에 썼냐면 뭐라고 할까요? 망나니 있잖아요. 목을 네. 날리는 참수를 하는. 네. 그러니까 망나니가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참수를 하게 되잖아요. 주로 이제 처형을 할 때 그런 참수를 하게 될 때 조선시대 한양에서는 주로 어디서 처형을 했냐면 한강변의 모래사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영화들 보시게 되면 19세기에 있었던 무슨 수많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천주교도들의 박해 사건들 같은 걸 보면 한강변에서 참수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것 때문이고요. 참수를 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로 칼도 잘 들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칼에 물을 뿌리잖아요. 근데 그 뿌리는 물을 이 조개 우물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가 이제 한강변이니까 뭐 조개 우물에 있는 물을 이용하고 뭐 등등 해서 참수를 해서 사실은 뭐 병인양요 뭐 직후 이런 때는 뭐 수천 명이 죽기도 했잖아요. 네, 선교사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참혹한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합정동에 지금도 절두산이 있잖아요. 거기 성지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절두산이라는 것은 사실 머리를 자른다 할 때 그 절두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합정 혹은 절두산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그 처형된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원래 조개우물은 원래 그 뜻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홍대를 지나서 신촌인데 신촌은 이제 새롭게 만든 마을이라는 뜻인데 신설동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새롭다는 게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예요. 네. 조선시대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 5개의 부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또 방이 있고 그 다음에 개가 있고 동이 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말씀드린 적 있죠. 신설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서부의 용산방에 새로 만든 동네다 해서 신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그런 요래를 갖고 있습니다. 이대를 지나서 이제 아현 충정로인데 충정로를 말씀드리면 충정로는 충정공하고 관련이 있죠. 충정공. 그러니까 민영환하고 관련이 있죠. 네. 을사늑약 때 그전까지 계속 일본에 반대하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일사늑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스스로 자결해서 죽게 되는 그 민영환의 이름을 붙은 것이 이제 충정로이고요. 민영환의 시호죠. 시호를 붙인 게 충정로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아현인데요. 아현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명에 현자가 들어가면 고개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 애오개. 네, 고개 현자죠. 애오개역도 어디 있죠? 네. 2호선은 아니지만 애오개가 아현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애오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오개가 아이고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오개역이 왜 아이고개냐라고 하면 이것도 풍수지리랑 관련이 있는데 풍수지리에 따르면 이 아현동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이 애오개 고개 이 고개의 형상 자체가 아이가 나가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아야 되는 어떤 풍수지리적인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나가려는데 떡을 주어서 못 나가게 그냥 주저앉히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아이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그런 유래들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훨씬 더 쉬운 유래 중에서는 이 고개가 좀 험하다 보니까 지나다 보면 아이고 하고 사람들이 소리를 냈대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네. 아이고라고 하는 데서 아이고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니라
이런 또 다른 유래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현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아이 할 때 아자를 붙였을 거고요. 한자로도 아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현은 고개 현자를 붙였겠죠. 그래서 애오개를 아현으로 바꿨는데 지금 아자는 그 아자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한자가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많으니까 어찌됐건 아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는 풍수지리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뒷얘기를 가진 유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관련된 역사나 이런 것을 제가 워낙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제가 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책에서죠? 네, 다 책에서 본 것들이고요. 이 책들을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주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영화 추천 가시죠. 네, 오늘 뭐 관련된 수많은 영화들이 있을 텐데 일단 잠실 얘기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잠실을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누에 치는 방이잖아요. 예, 그러네요. 누에 치던 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그 영화는 이제 잠실 지역을 다루고 있는데 네. 뭐라고 할까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극복하거나 그것을 기억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현재에 다루게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요. 독립영화인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누에 치던 방 여러분께 권해드리고요. 또 한편에 훨씬 더 유명한 영화를 말씀드린다면 오늘 또 이제 합정역 관련해서 합정동 관련해서 천주교 박해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천주교 박해 조선 후기의 상황을 굉장히 초반에 잘 묘사를 하고 있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 자산어보. 네, 멋진 영화죠. 자산어보 이렇게 두 편의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편의 영화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월정에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호선에 대한 얘기 너무 유익했고요. 네. 평론가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도 아. 표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네. 네, 흐뭇했습니다. 다 편집하셨을 것 같은데. 인터넷이 자주 끊기신다고요? 먹통 인터넷은 그만! 이제는 SK인터넷으로 바꿀 때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BTV 동지의 파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23,000건의 책에서 뿜어자는 방대한 지식, 교양집사 시간입니다. 강남 개발의 역사, 부동산 유튜브로 데뷔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쪽으로는 전혀 모르고요. 네. 뭐 도시개발사 이런 데 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서울 지하철 1호선, 2호선. 그걸 핑계 삼아서 서울 지명들의 어떤 역사적인 유래를 저희가 설명한 적이 그렇습니다. 있죠. 특히 2호선. 네. 거기서 사실 이제 약간 잠실 개발의 역사도 약간 집어넣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강남 자체가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잘 많고요. 그렇죠. 보통 강남 하면은 네. 부동산이나 교육 등으로 좀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이제 서울의 구체적인 어떤 지역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네. 한국 현대사의 힘,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현대사의 욕망, 욕망 중에서 이제 뒤틀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가다운 어떤 그런 상징적인 지역명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은 정말 현대사의 얼굴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남 개발사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국의 현대사가 어떻게 초고속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서 어떤 또 무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빛이 있는 반면에 그늘이 있었는지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그늘까지.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강남은 어떻게 개발되었는가라는 주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강남이 어딘가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네, 범위부터 강남, 네, 어디가 강남 같으세요? 한강 남쪽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양천구라든지 영등포라든지 동작구나. 강남이면 말 그대로 한강 남쪽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그 지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강남 3구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강남구랑 서초구, 그 다음에 송파구까지 넣어서 보통 강남 3구 정도를 강남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좀 오기 직전에 찾아보니까 이 3구에 사는 주민들이 200만 명이 살짝 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로 본다면 서울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강남에 산다. 개발 이전에 강남, 아니 1963년 이전까지 강남은 서울이 아니었다면서요? 우리가 강남이 강남 이전이었을 때 어떻게 됐는가? 예를 들면 Once Upon a Time in 강남 뭐 이런 건데요. 옛날 적에? 네. 서울은 기본적으로 강북이 중심이었고요. 네. 1963년도에 대대적으로 행정구역을 재편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서울이 거의 사실상 2배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63년도 이전까지는 이 뭐라고 할까요? 한강 이남 지역 중에서 서울의 일부분으로 편입된 곳은 영등포 일부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생각한다면 강남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영동으로 불렸죠. 그럼 지금 강남 쪽을 이제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남서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고요. 새서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는데 네. 70년대 강남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때 그 개발 프로젝트를 영동 개발 계획이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영동이라는 말 자체가 영등포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거기를 일컫는 말이 없고 그냥 거기 영등포 동쪽이라고 해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등포가 중심이고. 그렇죠. 별로 안 중요하다는 네. 얘기겠죠. 그 이름이 이제 초기 개발 계획에 이제 많은 부분에서 들어가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만들었던 혹은 이전했던 뭐 예를 들면
영동여고라든지 영동고등학교, 영동대교 이런 데 이제 이름이 투영되어 있죠. 네. 새서울이나 남서울이라는 곳도 좀 오래된 지명 보면 있어요, 그런 데가. 남서울대학교라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강남이라는 이름이 이런 이름들을 대체해서 사실상 강남으로 다 쓰이게 됐는데 그런 역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름은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개발 이전에 강남은 그럼 뭐였냐라는 건데. 네, 그 땅은 있었을 텐데. 네, 경기도 광주. 경기도 시흥, 주로 이쪽 땅이란 말이에요. 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쪽이 다 농지였단 말이에요. 주로 과수원들이 많았고. 네, 채소밭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압구정동은 배밭이었어요. 도곡동은 도라지밭이었고. 특산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잠원동은 잠원동이라는 이름에서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뽕나무. 네, 뽕나무나 무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처럼 서초동은 화훼단지가 있잖아요. 지금도. 네. 이 재배해서 어디에 파느냐? 강북 서울 사람들한테 판 거예요. 그럼 손수레에다 실어요. 재배를 한 다음에. 한강에 도착하게 되죠. 한강 남쪽에. 그러면 나루터에서 배에 싣는 거죠. 다리도 없으니까. 네. 그걸 타고 이제 한강 이북으로 가요. 네. 그렇게 해서 서울에 도착하는 거죠. 거기서 그날 하루 종일 팔아요. 물건을. 그리고 돌아올 때는 서울 주민들이 생산해낸 배설물들을 갖고 오죠. 왜냐하면 걸음으로 써야 되니까. 그걸 다시 배에 싣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수원을 경영하는 방식, 밭을 경영하는 방식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상상도 안 가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저를 포함해서 태어나기 이전이긴 한데. 그렇죠. 저도 태어나기 이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아니 실제로 이전이에요. 내가 1968년생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장 비싼 강남 땅들이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963년도가 되면 편입이 되는데 편입이 될 때도 거기가 강남구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 당시엔 성동구였어요. 성동구는 지금 네. 강북인데? 그러니까요. 그때 성동구는 지금보다 훨씬 컸고요. 네. 지금 성동구 포함 지금 강남구 일대를 다 성동구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이유가 그 지역 땅 자체가 덜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많이 개발되고 사람도 많이 살고 이렇게 되면 아마 분구가 됐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1975년도가 되면 성동구의 일부로 뭐라고 할까요?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들만 따로 떼어서 강남구라고 지칭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강동구가 빠져나가고 뭐 송파구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초구 빠져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처럼 행정구역이 재편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남 개발의 배경, 6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보통 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7, 80년대라고 할 수 있고, 오늘 하는 얘기는 대부분 다 7, 80년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강남 개발, 뭐 도시 개발이야 지금도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강남의 형태가 마련된 건 사실상 70년대. 뭐 80년대 이 정도까지로 보통 얘기할 수 있고요. 강남을 왜 개발했는가를 먼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폭증했죠. 통계를 찾아보면 1920년도에 서울의 인구가 20만 명이었대요. 1965년도에 서울의 인구가 350만이에요. 이야, 거의 네. 20배. 그렇게 이제 폭증하게 되니까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한정된 지역에 너무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뭐 교통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쓰고 서울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딘가를 개발해야 되죠. 근데 어디를 개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파주 같은 데를 개발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파주 같은 데를 개발하지 않고 강까지 건너서 굳이 강남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라는 건데 안보 문제 때문이겠죠. 너무 가깝죠, 북한이랑. 실제로 파주의 전망대를 가면 북한이 보이잖아요. 휴전선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최단거리로 오게 되면 40km밖에 안 되거든요. 북쪽으로 뻗어가면 휴전선이랑 더 가깝죠. 결정적으로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 같은 게 있었잖아요. 북한이 6월 25일 날 1950년도에 남침을 해서 한국전쟁이 터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인도교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거기를 이제 걸어가기도 하고 차도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미리 알리지 않고 워낙 다급하니까 터뜨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침할 수도 있다. 혹은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강 남쪽을 더 개발하게 됐다는 것이죠. 개발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68년도에 그 유명한 1.11 사태가 있습니다.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보통 말을 하는데 청와대를 습격했죠. 네, 북한에서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 30명쯤 되는 공작원을 네.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교전까지 벌여졌었죠. 네. 체포되기도 하고 자살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당시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한 엄청난 그런 일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한테도 큰 충격이죠. 그리고 한 70년대 중반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랜 세월 끌어왔던 그 베트남전이 끝나게 돼서 남베트남이 완전히 패망해서 북베트남의 통일이 되잖아요. 공산화가 되죠. 네. 그런 것들이 약간 당시의 한국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렇게 해서 강남 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네. 그 외에 당시에는 이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갖게 된 정권이잖아요. 굉장히 민주화 시위가 많잖아요. 민주화 시위를 주로 주도한 것은 이제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고등학생들도 시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4대문 안에서 시위를 많이 하게 되니까 4.19는 말할 것도 없고 64년도에 있었던 무슨 6.3 항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시위 덜 하라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땅을 개발해야 돈이 생기잖아요. 아, 정치 자금? 정치 자금을 포함한 뭐 일반인들도 투기를 해서 돈을 벌잖아요. 네. 나쁜 거지만. 부동산 투기라는 사람들의 욕망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강남이 개발되었다라는 거죠. 네. 강남 개발이 사실은 모두 다 나쁜 의도로 되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도시 팽창하는 역사에서 예를 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살고 어디에서 거주하고 어떻게 다니는지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순기능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그 뒤안길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늘도 있었다라는 것을 모두 짚어주는 방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는 경부고속도로의 관문이 되기도 하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남대교 건너가면 자연스럽게 부산 갈 때 혹은 대전이나 대구 갈 때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렇게 된 게 우연이 아니고요. 한남대교를 건설한 것과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은 강남 개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남대교가 완공된 것은 1969년도고요. 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것은 1970년도입니다. 1년 차이. 거의 사실상 이 프로젝트가 겹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한남대교를 말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한강에 다리가 몇 개예요? 엄청 많잖아요. 30개 정도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한남대교를 건설하기 직전까지는 한강에 다리가 2개밖에 없었어요. 제1한강교, 아, 제2한강교, 양화대교.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남대교를 지을 때 한남대교라고 말을 안 했고요. 제3한강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과거에 유명한 가수 중에 하나인 혜은이 씨라고 있잖아요. 부를 수밖에 없네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 말을 또 어떻게 하세요? 네. 65년도에 두 번째 다리인 양화대교를 만드는 건데요. 제2한강교. 양화대교를 만든 것은 개발 목적이라기보다는 군사 목적이었어요. 그다음 안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쪽이 다 논이고 밭이고 뭐 이런 곳이잖아요. 네, 저지대 습지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900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땅을 개발하는데 그걸 이제 다리를 내는 거죠. 네. 다리를 내면서 동시에 또 국토개발까지 이어져야 되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게 되죠. 서울의 북쪽에 전통적인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남대교를 건너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건너자마자 경부고속도로를 타겠죠. 그렇게 해서 대전 거치고 대구 거치고 그리고 부산을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한남대교 그 위치에 생기게 된 것이고 그다음 한남대교를 건너게 되면 경부고속도로가 이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국토개발계획에 어떤 큰 청사진이 있었다는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있고요. 한강 다리들 중에 절반 이상이 현대건설에서 건설했어요. 근데 이 다리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그런 어떤 개발의 역사들인 그런 것처럼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초고속 성장. 네. 그것 자체가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어떤 굉장한 성과이기도 했죠.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다리가 생각보다 교각이 굉장히 많아요. 한강 다리들이. 그 당시에 건설한 다리고. 이쁘지 않더라고요. 기능적인 면에서는 빨리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렇게 네.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적게 들여야 되잖아요. 교각을 많이 건설하는 게 보수 비용이 훨씬 적게 든대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고 네. 또 안보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64년도에 서독을 방문해요. 근데 가서 너무 놀란 거예요. 오토반을 본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3년쯤 지나서 1967년도가 되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입장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집권을 한 다음에 68년도에 본격적으로 건설을 해서 2년 만에 이제 2년 살짝 넘는데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대역사란 말이에요. 요즘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면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네.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것을 다 흥정을 하거나 무슨 계약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해서 매입하는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당시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은 강남 개발의 역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절차상의 어떤 민주화라든지 네. 혹은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따졌더라면 이렇게 개발될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워낙 좀 포괄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 토지들을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과정이 한 달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는 건설 비용보다 보수 비용이 수십 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네, 부실 공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도로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 다시 그걸 또 수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가 이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한국에 미친 것도 사실이겠죠. 이런 양자 측면이 모두 있다. 강변북로는 마포구에서
남양주까지 28km, 강변 남로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대로는 네. 강서구에서 강동구까지 42km더라고요.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의 중심을 네네. 뚫고 가는. 한강을 끼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의 굉장히 큰 축복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도를 딱 보면 한강이 정확하게 서울을 반분하고 있잖아요. 양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강 위와 한강 아래에 서울의 가장 중요한 도로로 말하는 게 사실 이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잖아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원래 도로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방을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한강이 지금은 약간 900m 정도로 폭을 넘지 않도록 통제가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한강이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지면 2000m까지 강폭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비가 안 오잖아요. 50m에서 100m까지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수 없는 물 피해라든지 뭐 홍수 피해 혹은 정반대로 가뭄 피해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한강에 대해서 치수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61년도에 제1차 한강 개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0년대가 오게 되면 제2차 한강 개발이 있게 됩니다. 네. 한 20여 년 걸치는 세월 동안에 제방을 쌓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했겠죠. 처음에는 제방을 쌓았는데 이 제방을 쌓은 곳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개발의 역사랑 이어지게 되면서 제방을 도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인근 지역들을 택지로 개발을 하죠. 매립해서. 네. 매립을 하기도 하고 뒤에 있는 땅들이 원래 있기도 하고 이런 네. 여러 가지 방식을 쓰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아파트들이 엄청난 한강변에 대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망 좋은. 네. 조망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망권이라는 건 있겠지만 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도시나 혹은 그 인근에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생활 터전이잖아요. 한강처럼 한강에 서울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강이 드물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강변북로가 있고 올림픽대로가 네. 있으니까 이 사이를 뚫고 가려면 무슨 예를 들면 터널로 간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둔치로 같은 데 밖에 갈 수가 없겠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한강은 조금 전에도 조망권이라 말씀하셨는데 강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거의 관상의 대상이에요. 보고 즐기는 정도이지 멀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강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서울 시민의 어떤 그런 생활 환경이 사실상 이런 개발 환경 때문에 완전히 유리가 되었다. 5번째, 권력과 부동산 투기. 자, 이제 힘과 욕망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한번. 당연히 새로운 땅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굉장히 독특하고도 흥미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것은 이제 권력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이 얘기를 이제 설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부동산이 새롭게 농지인 땅들을 막 개발하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싼 값의 땅을 그것을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사서 비싼 값에 팔면 누구나 차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매매 차이. 당시의 권력기관들, 네. 권력자들, 그 다음 공무원들, 그 다음에 건설사들 이런 그 서로 다른 부류들이 결합이 되어서 유착을 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차익들을 거두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강남을 개발하면 국가기관 중에서도 일부분은 강남으로 이전할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상공부가 이전을 해야 됐거든요. 뭐 대법원, 검찰청도 있죠.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상공부였었고요. 상공부라면 지금은 뭐 기재부겠죠. 기재부를 이제 강남 쪽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세종시로 갔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부지를 새로 매입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971년도에 대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 자금이 들잖아요. 필요하겠네. 그걸 이제 부정한 방식으로 모은다는 게 문제인 거겠죠.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장에 박종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1970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얘기 자체가 유화 감독의 강남 197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얘기가 나와요. 정말 생생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자료로 이제 증언한 자료들 같은 것이 남아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는 이제 책에서 본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시에 도시계획 그 국장인 사람이 나중에 증언을 한 내용이에요. 1970년에 어느 날 이제 강남을 한참 개발하고 있는 일을 본인이 하고 있겠죠. 박종규 경호실장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남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어디가 제일 좋은가를 물어봐요. 그리고 돈을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왔냐면 5억 5천만 원을 당시 돈으로 갖고 왔다는 거죠. 5억 5천만 원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개인 돈이 아니에요. 네. 그 돈을 마련한 곳은 청와대, 그리고 상공부의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땅이 당시에 많이 오를 것 같은 땅이 탄천 서쪽이라고 말을 했대요. 탄천 서쪽이 지금 보면 완전히 강남구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제대로 개발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주면서 사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5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국장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25만 평을 사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그 땅을 팔아요. 얼마에 팔았냐면 20억으로 팝니다. 4배, 1년 만에? 1년 만에 4배가 된 거죠. 15%. 근데 그때 20억을 지금 물가로 추산한 것이 역시 책에 나와 있는데 5천억이라고 하죠. 불과 1년 만에 청와대와 상공부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간단하게 얻은 거죠. 권력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디 땅을 개발할지 이런 걸 다 알잖아요.
노른자 땅을 쉽게 매입할 수 있잖아요. 매입은 누가 해요?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이 매입해주죠. 손이 되어서. 그 다음에 매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에서 다 개발하잖아요. 강남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쪽이 혜택이 되는 정책을 개발해서 발표해요. 그럼 땅값이 오르겠죠? 설계가 아주. 네. 그런 다음에 그 땅을 팔아요. 네. 그렇게 해서 차익을 거두는 방식을 쓰면 그 다음에 뒤늦게 민간 투기업자들이 달려들겠죠. 땅값이 막 오르니까. 그럼 그들은 이제 2차적으로 또 이익을 보겠죠. 이런 방식으로 강남에서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인 어떤 열풍이 불면서 굉장히 어두운 구석들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늘이라 볼 수 있네요. 강남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투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 수치를 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1960년대 초반과 개발하기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강남이 강남이기 이전에 그 다음에 1970년대 말 한 20년 사이에 강남의 땅값이 얼마가 변했는가 1000배 정도 뛰었대요. 근데 당시에 강북은? 네, 강북에 예를 들어서 신당동 네. 같은 곳 대표적으로 네. 후암동 이런 곳을 땅값이 얼마 올랐는가 10배 올랐대요. 그러니까 100배 차이요? 그때는 지금보다 정보도 오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 극적인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다 무밭이고 여기는 뽕밭이고 여기는 배밭인데 어디가 개발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자, 이번엔 드디어 네. 강남 8학군이라고 하는 맞아요. 네, 그 이름이 생기게 된 배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그렇게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드는 지역이 됐을까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8학군하고 관련이 있죠. 한국 사회에서는 워낙 그 교육에 관한 열기들이 뜨거운 사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강남구, 뭐 서초구 일대 이런 걸 8학군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엔 당연히 학교가 없었겠죠. 논이고 밭이고 이런 지역이었을 테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을 개발하면서 학교를 이전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엑셀을 밟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학교들이 대부분 다 명문 학교들이 다 사대문 안에 모여 있었거든요. 네. 고등학교들. 그 당시에는 무슨 5대 사립이니 5대 공립이니 해서 그 명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경기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이런 학교들을 국가기관에서 강제로 강남 쪽으로 이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강남 가고 싶겠어요? 그 당시에?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시의 권력은 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유신 이후의 시퍼런 그런 상황이었었고. 불도저였죠. 네. 기본적으로 너무 과밀하니까 이전을 하기도 해야 돼요.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어쨌건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그 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서도 학교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위랑 관련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멀리 분산시켜 놓으면 그 시위의 동력이 굉장히 약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74년도가 되면 서울시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평준화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뺑뺑이로 가는 거죠. 그렇게 바뀌게 되니까 명문이라는 것도 예전하고 다르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경기고등학교죠. 경기고등학교에서 경렬이 반대했지만 결국 갈 수밖에 없으니까 종로구에 있던 학교를 지금 삼성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을 시켰고요. 휘문고등학교 같은 데 78년도에 옮겼고요. 제가 한영고등을 나왔는데 제가 입학했을 당시가 제가 1983년도에 입학했거든요. 그때 입학은 제가 왕십리에서 했어요. 근데 1984년도가 되니까 이 학교가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기준에서 약간 교통도 지금 같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네, 강북에서 강남으로 네, 나룻배 타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무슨 뭐 6.25 때 참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훨씬 뒤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별 차이도 없어요. 알죠. 네. 근데 어쨌건 좋아해. 84년도에 제가 어쨌건 2학년 때 그걸로 갔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막 그냥 1시간씩 걸리고 막 이런 데를 갑자기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건대부고였어요. 네. 그래서 건대부고로 전학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학을 안 시켜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다닐 수밖에 없었고 체육 시간 그 당시에 또 교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체육 시간 교련 시간 되면 수업을 안 해요. 뭘 했냐면 운동장에 풀 뽑기. 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돌 고르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막인지 몰랐죠. 지나고 나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로 포함이 되었던 거죠. 1984년도 얘기니까. 이런 방식으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에 걸쳐서 수많은 학교도 이전시키는데 대학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대학은 사립대학교는 많이 못 움직이고 국립대학교로 움직였어요. 대표적으로 서울대죠. 그리고 서울교대로 움직이게 됐는데 서울대도 강제로 옮긴 거예요. 대학로 있잖아요. 네. 거기가 대학로가 서울대라는 거 알아요? 몰랐어요. 대학로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성균관 대학교랑 가까이 있어서 대학로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대학로가 있는 동숭동을 비롯해서 서울 곳곳에 서울대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로라고 지금도 부르게 되는 건데요.
어쨌건 그 상황에서 관악산 기슭으로 멀리 있는 서울에 뭐 강남구 서초구는 아니지만 관악구로 서울대를 보내게 되죠. 근데 이 서울대가 지금도 보면 완전히 관악산 기슭도 기슭이지만 처박혀 있어요. 위치가 넓긴 하지만 여기서도 멀고. 네. 제가 대학을 처음 들어가는데 네. 처음 이제 그 입학하기 전에 대학을 갈 일이 있어서 간단 말이에요. 행정 때문에. 서울대를 처음 가니까 전철을 어디서 내리냐?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죠. 이름이 서울대 입구역이니까. 그 내려서 서울대 입구에서 정문까지 걸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고개를 넘는데 고개 자체가 엄청나게 멀고. 전철에서도 이렇게 멀게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접근하기 어렵게. 그리고 관악산 기슭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시위랑 관련이 있겠죠. 사립대들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사립대들은 지방으로 분산시켰어요. 아, 그렇죠. 네. 분교. 그래서 그전에는 없었는데 뭐라고 할까? 지방 캠퍼스들이 생기게 됐죠. 네. 경기도 쪽으로 가게 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거기에도 물론 좋은 뜻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뜻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운동권들을 지방으로 확산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권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한 그런 역효과가 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건 이런 굉장히 강남으로 강제로 학교를 이전시키게 된 데는 어두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담겨 있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때 케이스처럼 또 서울시는 혜택을 많이 줬겠네요. 여러 가지 세제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세금도 뭐 예를 들면 강남에 뭘 하면은 면세를 해준다거나 혹은 감면을 해준다거나 이런 방식을 쓰기도 했고요.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서로 막 이제 강남이 막 개발되고 하니까 분양 막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열풍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정관 수술을 하면 인센티브를 줘요. 아, 애 낳지 말라고? 네, 당시에는 이제 인구 정책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요즘은 사실은 반대죠. 네, 자녀가 많아야 네. 이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그 당시에 그 혜택을 받은 곳이 반포예요. 물론 반포에 그 당시에 아파트에 간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분들이 그랬겠지만 그런 사실을 자조적으로 말을 해서 내시촌. 내시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강남 아파트 하나 분양받을 수 있다면 바로 묻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파트 공화국이죠, 정말. 우리나라에 1000만 호가 넘는 아파트가 있고 인구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강남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네. 아파트를 최초로 건립하게 된 게 강남 지역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도 지금 아파트 하면 강남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강남에 아파트가 처음 들어선 것은 1971년도예요. 공무원 아파트가 처음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근데 공무원 아파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라. 강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논현동 쪽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만들게 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거기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출근해서 뭐 시청이나 근처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퇴근하는 방식인데 출퇴근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너무 황량하니까 개발 초기니까.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분양을 받고 그 아파트에 살다가도 너무 불편해서 그 아파트를 팔고 다시 강북으로 회귀했다는 거예요. 지금 후회하고 계시겠죠? 근데 네, 본격적으로는 1976년도가 한국 아파트 공화국의 어떤 약간 뭐라고 가장 중요한 해라고 그럴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당시에 건설부에서 서울의 11개 지구를 아파트 지구로 발표를 하게 돼요. 그중에 6개가 무려 강남에 있는 지구예요. 대표적으로 뭐 반포라든지 잠실이라든지 뭐 압구정 이런 데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아파트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좁은 공간 안에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고 이게 인구 과밀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로 사실은 강남을 개발하게 됐잖아요. 어찌됐건 그 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파트 지구를 76년도에 지정을 하고 그 아파트 지구 안에는 아파트만 건립하도록 돼 있어요. 혹은 아파트랑 관련되어서 딸려 있는 뭐 종합 상가 이런 것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거기에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군소 지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작은 건물이 있다거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포기를 하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헐값에? 뭐 그런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이전 사례들도 보면 정당하게 대우받았을 리는 없겠죠.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초기에 남아있는 아파트들 뭐 예를 들면 무슨 개나리 아파트? 그 당시에 이름이 그랬죠. 뭐 진달래 아파트? 그 중에 하나가 음마 아파트예요. 그 음마 아파트가 1979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음마 아파트가 79년도니까 벌써 오래되긴 오래됐죠. 44년 됐으니까.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 강남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필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강북처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산 데가 아니라서. 또 이 지역은 또 땅들을 대지주들이 많았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필지를 큼직큼직하게 해서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라고 할까요? 최대한 효율 같은 걸 생각해서 아파트를 엄청나게 큰 대단지로 개발을 하죠. 외국의 아파트라는 데를 가봐도 저도 이제 제가 1년 정도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방문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거기를 1년간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LA에서. 근데 거기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하고 너무 다른 느낌의 아파트인 거죠. 근데 한국은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게 생각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근린 주거 개념이라고 하는데 도시개발에 있어서 한 단지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개발을 했어요. 노인이라던가 뭐 주부라던가 어린이들은 이런 사람들은 단지 안에서 나가지 않고 모든 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 마트에, 공원에, 뭐 경로당에. 그렇죠. 네, 뭐 다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거기에 장점도 있었겠지만 단점들도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현준 교수 책 같은 걸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걷고 싶은 도시의 거리가 있고 아닌 거리가 있다는 거죠. 걷고 싶은 도시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블록이 작아요. 한 블록. 모퉁이가 많아요. 그래서 블록이 작은 모퉁이가 그만큼 단위 거리마다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건물 안에 출입구도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출입구가 많고 모퉁이가 많고 이래야 이 거리를 걸을 맛이 나는 그런 도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강남은 기본적으로 블록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테헤란로 쪽을 가시게 되면 도로도 넓지만 건물 자체도 굉장히 위압적으로 한 블록이 넓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퉁이는 적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그다음 건물 안에도 출입구도 적을 거 아니에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밀도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개발의 어떤 그런 기본 구조나 이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걷기 싫은 그런 도로가 되고 거리가 되고 도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에서. 강북의 도로들은 막 구불구불하죠. 지금도. 왜냐하면 워낙 오래전부터 있던 것을 도로로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강남도로는 격자형이죠. 반듯반듯하죠. 그리고 도로의 그 차선의 넓이도 엄청나게 테헤란로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넓게 했을 때 반대도 굉장히 많았대요. 왜냐하면 차가 없는데 1970년도에 이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됐을 때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가 다 합쳐서 12만 대였다는 거예요. 12만 대밖에 안 된 상황인데 지금은 2,500만 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강남을 도로로 만들었는데 그 인도 쪽에 가까운 쪽의 도로 차선 2개는 아예 그냥 분리대를 만들어 놨다고 하고요. 거기를 리어카가 지나가게 했대요. 자전거하고. 왜냐하면 너무 통행하는 차가 없어서. 진짜로 말 그대로 상전벽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되고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새삼 떠올리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설명하시면서 영화도 좀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오늘 추천 영화는? 뭐 사실은 영화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내용들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유하 감독의 1970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몇몇 에피소드는 실제로 그 영화에 등장하기도 해요. 어쨌건 그 보시게 되면 당시에 얼마나 이상한 일들, 화려한 일들, 황당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 1970은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월정에 옵션을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유하 감독님의 명작도 있지 않습니까? 비열한 거리.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주로 이 5권의 책들을 참조를 했고요. 이 책들을 보시게 되면 아마도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참신한 정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